신림동 원룸에서 한 5년 전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때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자취를 시작하였을 때쯤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한 1년 정도 집에서 잉여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군 생활할 때처럼 성실하고 규칙적인 생활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문득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에 저는 독립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중에 들고 있던 한 400만 원쯤의 돈과 함께 부모님께는 동의가 아닌 통보를 하고 나서 자취방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40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없더라고요. 완전 허름한 지하 아니면 고시원. 그래서 저는 인근 관악구 신림동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봉천동입니다. 그렇게 부동산 앱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도 알아봤습니다. 300에 50, 2층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원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도배가 새로 된 듯한 집에 화장실 타일이나 붙박이장이나 시트지 같은 것들이 전부 새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자취가 시작이 되었죠. 거의 보름간은 매일 친구들과 살았던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 친구들 중에도 첫 자취였던 저희 집은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었죠. 이런저런 소품들도 사고 한껏 꾸민 제 자취방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정도 지났으려나 저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멈추고 인근에 위치한 호프집 알바를 구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12시쯤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대충 옷을 벗어 던지고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뒤에 맥주 한 캔을 꺼내 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4평 정도 되는 작은 원룸, 불도 켜지 않은 제 방, 컴퓨터 불빛만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배고파. 아, 춥다. 이런 소리. 이게 어디 멀리서 들려오거나 집 밖에서 또는 옆집에서 낸 소리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들린 소리, 컴퓨터 게임을 하다 말고 저는 속옷바람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당시는 11월이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번엔 소리가 아니라 모습이 보인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한 5분 정도 밖에서 덜덜 떨면서 어쩌지 하다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휴대폰이라도 가져와야 친구 집에 가든 집에 가든 어떻게든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곤 문 안을 보고 뛰어 들어가서 옷과 휴대폰을 챙겨 밖으로 나와서 옷을 입은 뒤 저희 본가로 택시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어찌나 안도감이 느껴지던지 집에는 부모님과 저희 친형이 있었고 저는 깨우지 않고 제 방에 있던 곳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부모님과 친형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니 헛소리를 들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친형은 제가 한심하단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제로 느껴보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한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취방에 들어가 살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친형에게 저와 저의 자취방에 며칠만 같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아버지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잘 마무리가 된 듯 했습니다. 저 또한 잘못 들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형이 퇴근한 뒤에 이런저런 짐과 컴퓨터를 챙겨서 저와 형은 저의 봉천동 자취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불도 그대로 다 켜져 있었고 컴퓨터 게임까지도 켜져 있던 상황. 다행히 집안 어느 곳에도 다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와 친형은 별 이야기도 하지 않고 친형은 침대, 저는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던 저는 꿈속에서 그 목소리가 자꾸만 들렸습니다. 물론
가위를 눌리거나 하지 않았고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형은 일어나 저에게 한마디 했죠. 제가 멍청하다, 뭐 어쩐다 등등. 저를 정말 한심한 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다시 형과 함께 치킨 한 마리 시켜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취직 이야기부터 형 여자친구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맥주 한 잔 정도를 한 뒤에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잠에 들었는데 형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불을 덮어쓰고 정말 침대 위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형. 제가 형에게 다가가니 형은 꽥 하고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형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는데 형은 일단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니 옷을 주워들고 바닥만 쳐다보며 집 밖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뒤따라서 함께 새벽 1시쯤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나오셨고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형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형이 막 잠에 들었을 때 무슨 웃음소리 같은 게 자꾸만 들렸다고 합니다. 여자 웃음소리. 그때 저에게 들은 그 여자 소리가 생각이 나서 소름이 끼쳐 눈을 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눈을 떠서 화장실을 바라보았는데 화장실 문 사이 흰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저희 형을 바라보면서 씩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을 딱 마주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들려오는 여자의 웃음소리. 형은 소리를 꽥 하고 지른 뒤 눈을 감고 벌벌 떨고 있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자취는 끝이 났습니다. 저와 형 둘 다 그 집에 가지 않았고 제 친구들이 그곳에 짐을 챙겨 다시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도 구하고 나름의 여유도 좀 생겼지만 아주 조금의 자취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부산 중구 어딘가에 사는 아재입니다. 저의 삶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는 퇴근 후 공원 벤치에서 막걸리 한 병 마시면서 휴대폰으로 웹툰을 읽는 게 제 삶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집으로 가는 길에 막걸리 한 병 사서 공원 입구 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는 지기 시작하려 했지만 아직 노을이 지지 않았던 시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쯤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9월. 모기도 없고 쾌적하게 공원에서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웹툰을 들어가 좋아하는 만화를 틀었습니다. 그렇게 한 6시 반쯤 되었으려나?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뛰놀던 아이들도 하나둘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은 사람이 줄어들며 조금씩 조용한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었죠. 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막걸리 한 병을 모두 비우고 나서 못 본 웹툰 하나를 더 클릭했습니다. 그러다 슬며시 고개를 들어보니 공원 안에 아주머니 한 분과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 3명이 있었습니다. 4사람은 모두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설픈 모습으로 서로에게 테니스 공을 주고받는 걸 반복하며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신경은 웹툰에 있었기에 정확히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다 3 남매 중 가장 첫째처럼 보이는 키가 큰 여자아이가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건지 눈길이 갔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조금 흐물거리는 듯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생들도 그 여자애를 놀리듯 사이에 두고 공을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아이는 불편한 몸으로 공을 쫓았고요. 좌우로
크게 몸을 흔드는 모습이 뭔가 흐느적거리는 느낌이 들었고, 팔다리를 그렇게 크게 흔들며 움직이면 힘이 없어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어머니로 보이는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금 당황했습니다. 혹시나 기분 나쁠까 고개를 푹 숙여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웹툰을 읽고 있는데 휴대폰 왼쪽 시야 끝에 공이 굴러왔습니다. 그때 그 여자애가 흐느적거리며 공을 가져가기 위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말해 본 건 아니지만 인기척을 느꼈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공을 모르는 척하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쳐다본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웬만하면 모른 척 해주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어느새 제 시야로 들어와 공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손도 조금 불편한지 공을 잘 못 짚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그 아이 손이 아니라 휴대폰을 보고 있어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공을 잡아 던져주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고 공을 집어야겠다 생각하며 고개를 잠시 들려고 하는데, 뒤에서 동생이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그 여자아이 몸을 통과하더니 공을 짚고서 다시 공놀이하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술도 마셨고 웹툰을 1시간 넘게 쳐다보고 있으니 눈이 멍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어두워졌지만 분명 해질녘부터 있었는데 귀신은 아닐 거라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드는 순간 그 여자아이는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정확하게 마주친 것뿐만 아니라 눈을 정확하게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입가에 미소를 씩 하고 지었습니다. 순간 그 여자아이의 표정에서 무언가 정체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감이 온몸을 덮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저는 휴대폰으로 다시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온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그 여자아이가 제 쪽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까워지는 그 느낌을요. 스마트폰에 온 시선을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분명 제 옆까지 다가온 아이의 발목이 보였습니다. 발목 아래에 신발을 이상하게 신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절대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정신없는 공포감에 사실 어떤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아이가 뒤돌아서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시야 끝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고, 어둑어둑했고 저는 다급하게 일어나 공원 쪽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순간 그 형제와 아주머니는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걸어 나오는데 당장이라도 그 여자아이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걸어올 것만 같았던 공포감에 뛰지도 못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걸어 나오며 그 여자아이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축 처져 있고 귀가 뒤집어져 붙어 있었습니다. 분명 귓바퀴가 눈 쪽이 아니라 뒤통수를 향해 있었죠. 신발도 좌우가 헷갈린 게 아니라 앞뒤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공원 입구에 다 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틀림없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죠. 그때 먼 발치에서 그 어린 여자애가 구두의 좌우가 옳은지 묻듯이 여기야 저기야 하는 듯이 손바닥인지 손등인지 모를 것을 막 가리키며 저를 쳐다보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그 순간 정말 그 자리에서 집까지 뛰어 도망치듯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악 물고 뛴다는 느낌을. 물론 저는 아직도 그 공원을 한 번씩 지나칩니다. 물론 막걸리는 다른 곳에서 마시고요. 저는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 야, 신발 똑바로 신어 라고 한마디 해야지 생각하며 오늘도 막걸리 한잔 중입니다. 제가 20살, 저희 가족은 오래 살던 집을 떠나 분양받았던 빌라가 준공되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살다 이사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오래 살았던 정든 집을 떠났다는 기분도 잠시 깔끔한 신축 건물의 느낌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저와 저희 누나 그리고 부모님 넷이 함께 살고 있고 넷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전에 모두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 동안 집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이죠. 저희는 애완동물도 키우지 않습니다. 이사간 그 집은 한쪽으로 방이 3개, 거실이 모두 이어져 있는 복도 형식의 포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안방, 저와 누나는 각각 작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사간 집에 잘 적응하며 생활할 때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건은 아버지가 아침 출근하는 저에게 오셔서 대뜸 출근하는 놈이 새벽 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한다면서 한 소리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12시가 되기도 전에 잠에 들었는데 제 방에 들어온 적도 없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 일은 아버지가 새벽에 거실로 나오셨는데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고 일찍 자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방에 들어가셨는데 새벽 3시쯤 거실 컴퓨터에 제가 그 자세 그대로 컴퓨터를 계속 하고 있었고 한마디 하시며 방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장난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런 장난을 하실 분이 아니기에 다른 가족들은 정말 소름이 돋았죠. 그리고 두 번째 일은 사실 큰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은 모두가 직장 생활을 해서 점심시간까지는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후 5시쯤 퇴근해 집에 오면 5시 30분쯤으로 가장 일찍 퇴근을 합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저희 집 앞에 중국 음식 그릇이 놓여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시켜먹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물론 다른 집에서 먹고 저희 집 앞에 뒀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 이야기 이후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뒤라 정말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경험들도 없이 아버지의 이야기도 모두들 기억에서 잊혀질 때쯤이었습니다. 휴일 전날로 기억합니다. 누나를 제외한 3 식구만 있던 상황이었고 늦게까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잘 시간이 되어 부모님과 저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휴일 전날인 만큼 게임을 실컷 하다 자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기 시작한 시간 노트북을 끄고 이제 그만 자야겠다 생각을 하며 잠들기 전 화장실을 갔다 나왔습니다. 근데 거실 쪽에 검은 실루엣이 보였고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안 주무시냐고 말을 건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거실 쪽에서 부엌 쪽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터벅터벅 소리가 아니라 땀에 젖은 발로 걷는 듯한 쯔압쯔압 소리가 들렸는데 아까 아버지가 나오셔서 아직 안 들어가셨나 생각을 했습니다. 부엌에서 거실 쪽으로, 다시 거실에서 부엌 쪽으로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뭐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는데 쯔압쯔압 발자국 소리가 제 방 쪽으로 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다시 현관 쪽 누나 방으로 소리가 이어졌고 다시 제 방 쪽으로 소리가 가까워질 때 저는 누나인가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누나 방문을 열었고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누나에게 시끄러우니까 돌아다니지 좀 말라고 그냥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나는 대꾸도 없었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저는 누나였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생각을 해보니 누나는 분명 그 휴일 친구와 놀러 간다며 나왔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생각이 들었고 다시 누나 방문을 열었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했지만 장난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뒤 저는 집에서 정말 작은 소리만 들어도 예민하게 반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저도 그런 상황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발자국 소리와 침대에 앉아 있었던 누나, 아버지가 했던 얘기, 알 수 없는 배달 음식의 흔적,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다시 그 아줌마와 마주칠까 무서웠거든요. 고민을 하다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그 일은 제가 26살 여름 겪은 일입니다. 저는 26살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취직이 어렵던 상황이었고 저희 친형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취직을 못하고 있던 저에게 그곳에 출근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본가가 있던 서울을 떠나 천안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형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었고 저는 작은 반지 합방 원룸을 얻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몇 개 내려가 문을 열면 작은 주방과 화장실이 있고 정면에 유리로 된 미닫이 문을 열면 침대와 책상 정도 들어가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이 되고서 처음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고 혼자만의 공간과 형과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의 기분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던 곳은 형과 저 외에도 주야로 4명이 더 있었습니다. 저와 형은 주간 야간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주간에 일을 했습니다. 평상시 형과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그곳에 일을 하는 여직원과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시간은 한 달도 되지 않은 듯 합니다. 평상시처럼 퇴근 후에 여자친구와 맥주 한잔을 하고 집에 도착해 저는 씻지도 않은 상태로 잠에 들었습니다. 좁은 방, 침대에 누워 잠에 들었고 제가 살던 방은 미닫이 문 왼편에 침대, 오른편에 옷장과 책상이 있었습니다. 문 반대편에 머리 부분이 있어 머리만 들면 문이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잠을 잤을까요? 고요한 제 원룸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막을 깨는 미닫이 문을 여는 소리. 하지만 들어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곧 미닫이 문이 닫히는 소리, 또 여는 소리. 이게 3번 정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려 했지만 잠에서 완전히 깬 상황이 아닌 건지 가위에 눌렸던 상황인지 몸이 제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았고 눈을 뜨기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도 잠시 저는 눈을 떴고 고개를 들어 미닫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없었고 문의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헛소리를 들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술기운이었는지 아니면 피곤했던 건지 바로 다시 잠을 청했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근을 하며 일상으로 돌아왔고 2-3일쯤 지났을 때 술에 취하지도 그렇게 몸이 피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잠든 지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미닫이 문이 열린 소리가 들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위가 눌린 듯한 느낌도 없이 바로 눈을 떴고 문쪽을 바라보았을 땐 역시나 문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번과 다른 소름 끼침과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기분 탓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에 눈을 떠 어두운 방 안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음에도 분명 무언가에 소름 끼치며 찬바람이 들어온 듯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그 소리가 들렸고 저는 분명 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렇지만 문이 열리거나 움직임은 없었고 눈을 떴을 때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푹 못 자는 상황이 정말 많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여자친구가 몸이 안 좋아 보인다는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있었던 일을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여자친구는 그냥 집이 너무 어둡고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며 노르스름한 조명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집에다 가져다 두었죠. 그 조명 하나로 집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나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한참 전화통화를 하다 잠에 들려 했습니다. 조명을 켜두었지만 생각보다 잠이 잘 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날도 미닫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날은 가위에 눌렸던 것 같습니다. 제 의지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여지지 않는 느낌? 움직이고 싶지 않은 느낌? 오묘한 느낌이 들어왔고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온 힘을 다해 눈을 떴고 그리고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미닫이 문 위쪽이 보였고 미닫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놀라 순간 침대 위에 앉으며 미닫이 문 아래쪽으로 시선이 향했을 때 미닫이 문 반대편에 40대 후반쯤 50대쯤 돼 보이는 아줌마 한 분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미닫이 문을 닫고 열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닫힐 때는 제가 보이도록 머리를 움직여가며 저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고 일어난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고 무서웠습니다. 겁도 많이 났고 저는 미닫이 문을 손으로 닫고 불을 켰습니다. 그 뒤에 진영에게 전화해 덜덜 떨며 이야기를 했고 저희 형은 일하던 중간에 저희 자취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를 했고 형은 뭐라도 하자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서 자취방에 막걸리를 뿌려주고 절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형은 제가 미친놈이라고 그냥 넘겼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고 제 말을 무조건 믿어줬었네요. 그리고도 며칠간 형네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갈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집주인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니 별 이야기도 없이 별 말도 없이 청소비만 받고 방을 그냥 빼주었습니다. 아마 저만 겪은 이야기가 아니었겠죠. 다행히도 자취방을 옮기게 되었고 옮긴 곳에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2013년 초가을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는 남대문의 작은 액세서리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머리띠를 만드는 회사였고 공장까지 직접 운영할 정도로 규모가 있던 회사였습니다. 저는 군 전역 후 4년 가까이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도박 중독이었는지 뭐였는지 회사가 망했습니다. 아무 대책 없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지만 당시 군 선임이었던 한 형님이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돈도 잘 벌고 자유롭게 산다는 것을 동경해왔기에 저는 그 형님에게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본 뒤에 제주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제주도 촌집을 하나 얻었고 혼자 인테리어도 하고 꾸미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두 채가 있는 곳이었고 한 곳은 방 3개와 거실이 있는 큰 집과 원룸 형태의 건물 하나, 두 채가 있는 작은 촌집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한 뒤에 함께 일할 여직원과 그 직원의 남자친구까지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원룸 같은 단독 건물에서 혼자 자고 직원은 여행객으로 왔다 제주 생활을 시작한 친구였고 직원 2명은 손님이 쓰는 방을 함께 썼습니다. 급여가 높은 편도 아니었고 여행 겸 알바를 하는 정도 수준이었기에 부담 없이 2명의 직원을 쓸 수 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하고 나서도 나름 잘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경쟁업체가 그리 많지 않을 때라 주말이면 매일 만실이었고 작은 마당에서는 거의 매일 파티가 열릴 정도로 잘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놀고 난 뒤에 직원들끼리 간단히 맥주 한잔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여행 방식이라면서 여성분이 혼자 여행을 와서 술집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여행을 다닌다라는 소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직원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술집의 실장이 게스트하우스 등에 와서 일할 사람을 스카우트한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데려가 일을 시키고 돈도 안 주고 괴롭힌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2일 정도 투숙을 하고 우리와도 친해진 여자 둘이 온 손님들이 그쪽으로 내일부터 며칠간 출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자기가 뜯어 말렸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번다라는 생각으로 출근을 한다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별 생각 없었습니다. 관심도 특별하게 없었고요. 며칠 뒤 여직원은 그 두 여자가 걱정된다며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진짜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런 납치 같은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했지만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예약한 번호로 전화를 했기에 그냥 모르는 번호로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직원에게 저는 요즘 그런 거 없다더라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에 들었고 우연히 문 앞에서 여자 몇 명이 떠드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문 쪽에서 나는 소리였고 워낙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남직원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여자 손님들이 나간 적도 없는데 소름이 쫙 끼쳤다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사건이 벌어진 날이었죠. 저는 평상시처럼 잠에 들었고 자정이 넘어간 시간쯤 또 문 앞에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눈을 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잠드는 곳은 손님은 물론 직원도 들어올 수 없는 도어로까지 설치된 곳인데 두 명의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두 여자였습니다. 그때 봤던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문 쪽을 등지고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쟤 우리 본 거 같은데? 그리고는 서늘한 느낌이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쭈뼛 서는 기분이 들었고 정말 어떻게든 잠든 척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무언가의 기운이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제 몸에 정말 붙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귀 쪽에 대고 야, 너 우리 봤지? 자는 척 그만해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자는 척을 했습니다. 뒤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남자 손님 셋과 여자 손님 한 명이 있던 상황이었고 저는 직원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고사까지 지내고 제가 지내던 방은 손님들의 방으로 변경한 뒤에 단지 손님만 받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근데도 이상한 소리와 느낌은 계속 있었고 저는 잠들 때면 등 뒤에 서늘한 기운이 자주 느껴지고 악몽이나 깊은 잠을 자주 못 자는 등의 일이 많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여자들이 떠든다는 소리를 이야기했고 소름 끼친 일이 여러 번 일어난 뒤에 결국에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직원 둘에게 인계한 뒤에 다시 본가로 와서 취직 준비를 했습니다. 한참 지난 일이지만 저는 아직도 제주 여행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아직도 그 게스트하우스가 영업 중이더라고요. 같은 이름으로 말이죠. 최근 고속도로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고 강릉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쯤 운전 일을 하는 사촌 형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형이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사촌 형과 며칠 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저는 당시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정을 이야기하고 직장에 반차를 냈습니다. 직장 상사분들도 놀라셨고 얼른 가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별 문제 없이 저는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운전하고 나서 도착한 서울의 한 병원에는 친가 쪽 가족들이 거의 모두 와 있었습니다. 오전에 사고가 났던 사촌형은 오후 4시에서 5시쯤까지도 수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했고 얼마나 수술이 더 진행될지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기에 점심도 못 먹고 올라왔던 저는 동생들과 함께 늦은 점심 겸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물론 다녀온 뒤에도 수술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 중 표시가 바뀌며 다행히도 사촌형은 깨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수술은 잘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과 작은어머님의 울음소리까지 모두 듣고 난 뒤에 대부분의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도 회사에 이야기하고 하루 이틀 정도 쉴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여자친구와 여행이 계획되어 있던지라 저는 저녁 시간 다시 강릉으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인사까지 마치고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뒤로 하고 야무지게 커피까지 큰 사이즈로 사들고 나서 저는 강릉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피곤함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운전을 하며 노래를 크게 틀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조금씩 피곤함이 느껴졌고 졸음이 올 것 같은 느낌에 저는 졸음쉼터를 찾았습니다. 터널을 지나 졸음쉼터가 있었고 저는 잠을 자려는 목적보다는 스트레칭이라도 하려고 졸음쉼터로 차를 몰았습니다. 졸음쉼터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가로등도 몇 개 없는 그곳은 흡연자를 위한 정자와 그 옆에 화장실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입해 주차를 하려는데 흡연구역과 화장실 사이에 어두운 공간, 남녀 커플이 서 있었습니다. 어두워 정확하진 않았지만 선명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축 처진 듯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두 사람은 서로 한 걸음 정도 거리를 떨어져 기분 나쁘게 제 차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둘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를 불청객 보듯 하나 생각했습니다. 괜스레 기분 나쁜 감정이 계속 들었지만 무시하고 주차를 한 뒤에 시동도 끄지 않고 차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린 뒤에는 크게 한숨을 쉬며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려고 할 때에도 그 두 사람은 서로 한 발자국 정도 더 떨어진 거리에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1초, 2초 정도 눈을 마주쳤고 째려보듯 그 사람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하려다 저는 바로 다시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움직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두 사람이 있었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분명히 저랑 눈도 마주쳤는데 그 졸음쉼터에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제 차 외에 다른 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 위에 있는 졸음쉼터에서 말이죠. 뒤에는 산이고 어딜 봐도 인가의 흔적조차 없는 그런 곳에 그런 사람을 그것도 둘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한 차선으로만 달리며 룸미러도 사이드미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엑셀을 꾹 밟아가며 달리기 시작했고 도망칠 곳도 없는 차 안에서 서늘함만 가득 느껴졌습니다. 무서워 떨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여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 고민하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인지 놀라서인지 소변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졸음쉼터에 표지판이 나왔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떻게든 소변을 참아가며
다음 휴게소까지 왔습니다. 휴게소를 들어가니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었지만 불빛은 많이 있어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차 라인을 무시한 채 주차한 뒤에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난 뒤에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이 향한 휴게소로 들어오는 도로 끝쪽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의 형태 둘이 서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느껴졌습니다.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아까 봤던 커플이구나. 그리고 저는 못 본 척, 급하지 않은 척 차를 타 출발했습니다. 혹여나 제가 헛것이나 표지판을 본 거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졸음 쉼터에서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휴게소에서는 뭔지 모를 선명한 느낌과 섬뜩한 느낌이 정말 저를 집어삼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평상시처럼 행동하며 차를 타 출발하면서 일부러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계속 봤습니다. 무섭고 겁났지만 봤습니다. 왠지 그래야 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집에 가는 길 내내 창문을 닫고 달렸고 이상하게 등 뒤에 서늘한 느낌만 가득한 채 집까지 달렸습니다. 그 휴게소에서 집까지는 평소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그날 40분 정도 걸려 도착했습니다. 과속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만큼 두려웠습니다. 정말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순간 뭔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뒤에 저는 룸메 선배에게 있었던 일을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룸메 선배는 동해 사람으로 졸음 쉼터에서 귀신을 본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해줬습니다. 물론 제가 어디 졸음 쉼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했지만 그 형은 저를 데리고 현관문으로 나왔고 기다려보라고 한 뒤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차에도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주 동안 사촌형 병원에도 혼자 한번 다녀왔고 여자친구와 여행도 다녀오며 휴게소도 들르고 그 고속도로도 들렀지만 아직 졸음 쉼터를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더라고요. 4년 전 제가 취직을 하기 전에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용돈도 필요하고 해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번화가에 위치한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번화가라고 해도 사실 크게 힘든 건 없었습니다. 금요일에만 정말 정신없이 바쁜데 금요일에는 2명이 알바를 했습니다. 저는 주중에 일을 했고 친구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야간이면 항상 친구와 둘이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금요일 친구와 둘이서 출근 전 영화 한 편을 보고 출근을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고 정리를 했죠. 한 1시까지 정말 바쁜 시간들이 지나고 물건도 들어오고 채우고 빠지고 하는 정리들이 모두 끝이 나고 친구와 둘이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편의점은 계산대가 2개가 있고 한쪽 계산대 옆에는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에는 4분할로 되어 있는 CCTV가 있습니다. 생활 즉석식품, 과자, 술, 음료, 카운터 쪽 이렇게 4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각지대도 있었고 CCTV는 움직이기도 합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 한가할 때는 한 명은 CCTV 앞에 앉아 있고 한 명은 그 옆에 앉아 굳이 일어서지 않고 쉬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띠링하고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면 나는 종소리 말이죠. 종소리가 울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앉은 상태로 인사를 했고 저는 CCTV도 보지 않고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0분이 넘도록 뭔가 꺼내는 소리도 움직이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그래서 뭐지 하고 CCTV를 봤는데 생활용품 쪽 앞에 서서 CCTV를 등지고 있는 상태로 한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겁니다. 160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 위아래 흰색 자켓과 굉장히 밝은 바지, 신발을 신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CCTV를 함께 보고 있다가 뭔가 미심쩍은 느낌이 들어 제 친구가 자기가 확인해보고 오겠다며
생활용품 쪽으로 향했고 저는 일어서서 친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는 한 바퀴를 돌아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그 여자 어디 갔냐고 되려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CCTV를 다시 보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저는 서 있었고 편의점을 나가는 사람은 없었는데 말이죠. 저와 친구는 서로 겁주며 귀신이다 그러면서 놀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둘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친구라 서로 많이 의지하는 사이여서 함께였기 때문이었나 사실 무서운 상황이었음에도 그렇게 무서운 느낌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쯤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고 우산이 없었던 저는 편의점에서 일회용 우산을 집어들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통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만 누군가 뒤에서 저를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기분 탓이었을 수도 있고 야간 일을 마친 상태라 피곤해서 그랬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는 집에 와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평상시처럼 저는 알바를 끝마치고 퇴근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난 다음 오전 7시의 시간에 날은 어두컴컴했습니다. 마치 밤인 것처럼요. 저는 집을 가고 있었고 저의 뒤에 저번에 CCTV에서 본 그 여자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제 뒤를 계속 쫓아오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그 사람에게 왜 따라오냐고 한마디를 하려고 뒤를 도니까 그 여자도 따라서 뒤를 도는 겁니다. 그때 뭔가 겁이 덜컥 나 다시 앞을 도는데 그 여자도 저를 따라서 돌더니 또 저를 따라오면서 중얼중얼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서 입고 있던 티셔츠가 다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순간 그 전에 친구와 경험한 그 일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친구는 학원에 있을 시간이라 연락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당일인지 다다음 날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친구와 함께 알바를 하는 날이 되어 친구와 알바를 가기 전에 만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편의점 CCTV에서 본 여자가 편의점 앞에 서 있다가 제가 퇴근할 때 제 뒤를 따라오기 시작하길래 친구는 그 뒤를 쫓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저한테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잘 들리지는 않았고 갑자기 저와 그 여자가 동시에 멈춰섰고 동시에 친구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앞을 보고 미친 듯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는 1, 2일 전에 꾼 꿈이었고 친구는 3, 4일 전에 꾼 꿈으로 날짜는 달랐지만 비슷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는 알바를 할 때도 제가 퇴근을 할 때도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나는 그 다음 주 월요일 주말을 쉬고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혼자 알바하고 있을 때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에 달린 방울소리가 아주 살짝 나길래 제가 쳐다보니 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에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 저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제 태블릿으로 보고 있던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CCTV에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옷, 똑같은 생활용품 코너, 그 위치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움직여지지도 않았고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을 정도의 공포감. 태어나 그런 공포감은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10초의 정적이 흐른 뒤 그 여자가 CCTV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CCTV를 통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2초, 3초 지난 듯 했는데 저는 정말 1년이 지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CCTV에서 보이는 상황이지만 뭐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 옆에서 친구와 대화하는 위치만큼 가까운 위치에서 들리는 것처럼요. 그 상황에서 CCTV 속 그 여자가 움직이기까지 했습니다. 카운터 쪽으로 오는 듯한 아주 천천한 움직임.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편의점 밖으로 향했습니다. 몸을 덜덜 떨면서 편의점 밖에서 그냥 떨고만 있었습니다. 한 4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었고 다행히 그곳은 번화가고 큰 도로변이라 4시쯤에도 차가 한두 대 지나가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한두 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편의점 안쪽을 쳐다봤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지도 않았고 6시쯤 되었을 때 손님이 오면 같이 들어가서 계산해주고 나올 때는 후다닥 같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교대자가 왔습니다. 교대자가 왔을 때 안에 들어가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CCTV 쪽을 보니 생활용품 쪽 CCTV 화면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제 교대자는 사장님이었는데 제 키가 닿을 위치도 아니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물어봤는데 저는 이야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면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공포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교대를 했습니다. 교대하고 나서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에게 있었던 일 이야기해 주었고 친구와 함께 사장님에게 그만두기로 이야기를 하고 2일 정도 같이 출근을 했고 아르바이트비도 반씩 나눠 가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 인생의 최악의 알바 경험이었습니다. 백령도 괴담. 제가 실제로 겪은 내용입니다. 저는 백령도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간부 출신이고요.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입니다. 이곳에는 신기하게도 무당이 없습니다. 섬이 작지도 않습니다. 여의도의 6배 면적을 가지고 있는 큰 섬이거든요. 간혹 기도를 드리기 위해 오는 무당은 있지만 백령도 내에서 생활하는 분은 없습니다. 백령도는 넉백, 신령령이라는 의미를 할 정도로 넋을 잃은 영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17년도, 18년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할 때 항상 정확한 지명을 이야기할 순 없지만 백령도 중에서도 외지 중에 외지로 꼽히는 그런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에 편의점도 없을 만큼 외진 위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저의 관사가 있던 곳은 고양이가 정말 많았습니다. 가끔 부엉이도 날아들 정도로 외진 곳이었죠. 참 오묘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괴담이나 그런 영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몰랐습니다. 무당이 없다 이런 이야기 자체를 몰랐죠. 저는 퇴근 후에 저녁을 먹고 작은 포구가 있는 곳에서 포구 2바퀴를 뛰는 게 제 일상의 루틴이었습니다. 백령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특한 곳입니다. 군 상황이 걸리는 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동네 내에 크고 작은 무덤들이 많고 밤이면 정말 동네 가로등이 많이 없어 어둑어둑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달빛에 대한 것도 정말 많이 알게 된 곳이기도 했어요. 달빛이 밝고 밝지 않고의 차이가 엄청 큰 동네입니다. 또 해무라는 바다 안개가 심한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심한 날이면 1m 앞도 안 보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럼 백령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젠 제가 겪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부 출신으로 항상 퇴근을 합니다. 7시에서 8시쯤
퇴근을 하는데 항상 그 시간이면 부대 앞쪽 작은 포구를 한두 바퀴 뛰었습니다. 일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퇴근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운동화를 묶으며 관사 밖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있었고 겁내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길냥이들이 저를 따라옵니다.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걷고 한 바퀴를 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시야가 굉장히 좋았고 그렇게 뛰고 있는데 포구 우측의 산길에 있는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덤 주변에 들개들이 보였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 근처를 지날 때쯤 들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관사까지 그대로 뛰어 들어가게 되었죠. 그 들개들을 자주 본 적이 있는데 크지 않고 작은 개들이고 그렇게 짖거나 사람한테 다가온 적이 없어 놀람 반, 무서운 반 정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목요일에도 저는 똑같이 운동화를 신고 어제의 일이 겁이 나서 후배 한 명을 억지로 데리고 포구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둘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바퀴를 돌아 포구 쪽으로 올 때쯤 웬 낚싯배 옆에 남자 둘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후배가 저에게 이 시간에 사람 보는 일도 있다며 북한 사람들 아니냐며 흘낏흘낏 쳐다보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의심이 조금 들기도 했지만 그리 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별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들개들도 마주치지 못한 채 관사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해무가 많이 끼어 있었어요. 시야가 정말 좋지 못했죠. 물론 저에게 익숙한 동네이기도 했고 들개들도 없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한 바퀴라도 뛰고 오려고 퇴근 후 대충 옷을 벗어두고 다시 포구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사에서 포구 쪽을 향하는데 멈칫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남자 둘의 실루엣. 어제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분명 어제 그 모습, 그 자리 그대로. 저는 그게 귀신이라는 생각보다 귀순자인가? 도움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또 그 자리에 있을까? 그것도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며 다가갔습니다. 시야가 정말 좋지 않아 1.5m 정도까지 다가가서 저기요, 여기 이렇게 서 계시면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분명 1.5m 앞에 있던 그 남자들이 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숨결이 닿을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얼굴은 이상하게 울퉁불퉁한데 눈에 흰자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뒤로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 중 한 명의 한쪽 발이 없는 거를 봤습니다. 초록색 장화를 신고 한쪽 발이 없었습니다. 기겁을 하고 저는 뒤로 돌아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분 정도의 거리인 관사까지 뛰는 중에 정말 뒤에서 그 사람이 제 목덜미에 바람을 불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 오만 소리를 다 지르며 뛰었습니다. 관사 안으로 들어오니 다행히 관사 문이 다 열렸습니다. 뭐냐고 선우임들이 뛰어나왔고 저는 선우임 서너 명과 함께 다시 포구로 향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아 랜턴까지 들고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뒤인가 사항실에 근무하던 선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야, 네가 본 게 맞나 보다. 방금 XX 지역에서 순찰하던 애들이 초록색 장화에 무릎까지 있는 발을 발견했대. 물론 백골이 된 발 모양 그리고 초록색 장화.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 저는 부대원들에게 이야기해주며 괴담처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돌고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